오늘은 왕위를 찬탈한 카리스마 세조가 아닌 약간은 호구 같은 세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세조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단종을 끌어내리고 죽인 계유정난이지 딱히 뭔가 여성 편력 아니면 여자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세조는 정의왕후 외에 3명의 후궁밖에 들이지 않았고 자녀는 4남 1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공식적인 족보고 사실 세조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기생을 첩으로뒀었고 가치관도 조금 특이했어요. 계유정난만 봐도 세조는 아무렇지 않게 막 자기 조카도 죽이고 형제도 죽인 냉혈한 같은 인물인데 이러한 행동 양식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그의 남다른 유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여느 왕자들과는 다르게 궁궐에서의 생활이 거의 없었어요. 부모 슬하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그래서 형제들과 별로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조가 안평대군이나 금성대군을 가차없이 내쫓고 죽인 것도 이 형제들이랑 우애를 다질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러냐 하면은 세조가, 그러니까 이유예요. 원래 세조의 이름은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태어난 곳은 당시 충녕대군의 사저였습니다. 그래서 출생 직후부터 세조는 어머니 심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조를 출산하고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아이를 다시 갖는 바람에 세조를 돌볼 상황이 아니었고 설상가상 이 세종이 1418년에 양녕대군이 쫓겨난 자리에 세자로 올라갔는데 이때 세자빈이 된 심씨가 임신 7개월 정도 됐었고 이게 양녕이 내려오고 막 충녕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궁궐 분위기도 좀 어수선해서 이제 갓 돌이 된 세조를 대궐 밖에다 두고 입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러면 원래는 외가에서 양육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외가는 이미 역적으로 몰려서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누구의 집에 맡겨져서 길러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세종이 세자가 되고 나서 궁궐 분위기도 조금 안정되고 소환왕후도 출산을 한 뒤라서 곧바로 세조를 딱 데려오려고 했는데 소환왕후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 정종이 죽어서 국상을 치르느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국상을 치른 다음에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소원왕후가 임영대군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미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괜찮으니까 데려와야지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태종의 왕비 민씨가 죽어서 또 국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씨 3년상 이후에 꼭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또 태종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국상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태종의 국상이 끝나는 1424년에 이유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소헌왕후가 또 임신을 해요. 그래서 5째 광평대군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세조는 궁궐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낳고 죽고 이래가지고 진짜 더러워서 안 간다. 세조가 이쯤 되면 궁궐이랑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세조는 유년기를 몽땅 부모와 떨어져서 궐 밖에서 지내게 됐고 한 10살 정도 돼서야 비로소 입궐을 하게 되었고 12살에 동생들이랑 같이 대군의 작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군이 되어서 부모랑 함께 산 건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428년에 대군이 책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또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또 궐 밖에 대군 사저를 마련해서 따로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일찍 꼬마 신랑이 된 세조는 이성에 대한 관심도 일찍 시작하게 되어서 12살에 결혼을 하고 14살부터 기생집에 드나들게 됩니다. 우리 남봉꾼 양녕이도 17살부터 기생집을 찾았는데 14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얼마나 자주 드나들고 사건이 많았는지 오산설림이라는 곳에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흑역사인데 세조가 대군으로 있을 때인 14살 때 어느 기생집에서 자는데 밤중에 기생과 관계하는 자가 와서 문을 두드렸다.
세조가 놀라서 발로 뒷벽을 차서 벽이 넘어지자 곧 밖으로 나와 몇 길이나 되는 담을 뛰어넘었다. 그러자 그 사람 역시 뒤를 따라가 뛰어넘었으므로 세조는 또 이중의 성을 뛰어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살의 세조가 기생과 함께 동침을 하다가 그 기생의 스폰서 정도 되는 이 당시에는 기동서방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남자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이놈 자식! 이렇게 팍 하니까 세조가 놀래가지고 이제 담을 뛰어넘어서 도망을 쳤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스펙타클한 유년 시절 때문에 세조는 좀 너무나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자유분방한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거느리는 기생도 매우 많았는데 딱히 스캔들을 크게 터뜨리지 않았어요. 매우 관리를 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도 이걸로 따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첩이 많지만 나는 우리 세조를 믿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생은 많지만 관리는 잘해서 소음이 크게 없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기생 첩들이 후궁 첩지를 받지 못해서 족보에 오르지 못했을 뿐이지 첩들은 매우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세조의 관리에도 빈틈이 있었는지 당시 거느렸던 기생 중 한 명이 사고를 치게 되니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박덕중 되시겠습니다. 이 박덕중은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첩이었어요. 원래 기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세조가 즉위하자 정삼품 소용에 봉해져서 후궁첩지를 받게 됩니다. 그 많은 기생첩들 중에서 그 많은 기생첩들을 뚫고 후궁첩지를 받았다라는 걸 보면 세조가 이 덕중을 꽤나 총애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증거였는지 1459년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어요. 한 5살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었는지 아들이 죽은 이후부터 세조가 덕중을 찾는 일이 뜸해집니다. 그러자 당시 20대 중반 팔팔한 나이였던 덕중은 세조를 두고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놀랍게도 송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송중이 환관이에요. 환관한테 반해서 좀 안전할 수 있지만 어쨌든 환관한테 반한 거야. 매우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날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 이리 좀 와봐. 너 내가 좀 마음에 든다. 너 나랑 놀래?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약간 추파를 던진 거예요. 근데 송중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궁녀 1을 건드려도 왕의 여인을 탐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데 환관이 감히 후궁이랑 바람이 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송중이 요거를 그대로 듣고 세조한테 딱 가가지고 전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마께서 자꾸 그 뻐꾸기를 저한테 날리신다. 막 저기 걸 밖에서 같이 라면 먹자 그러고 같이 막 와가지고 은근슬쩍 손잡으신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야. 그대로 이걸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래서 냅다 가가지고 세조한테 이른 덕에 송중은 화를 면합니다. 근데 화가 난 세조는 이 박덕중을 후궁에서 나인의 신분으로 강등시켜버려요. 네, 그래도 세조가 조금 생각보다는 착해서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조카 죽이는 그 다혈질 세조 성격이었으면은 거의 이미 사약받고 죽었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나인으로 강등된 덕중은 얌전히 진에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덕중이는 반성하지 않아요. 이 세조의 애정도 대놓고 멀어졌겠다. 이제 더 이상 후궁도 아니겠다. 더 외로운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장안의 최고 미남으로 통하던 남자에게 연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상이 이명대군의 아들이자 세조의 조카인 귀성군으로도 불렸던 구성군 이준입니다. 남편 조카하고 이제 바람이 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구성군이 당시 한 25살 정도 됐는데 정말 인물이 좋고 재주가 좋다고 장안에 그 소문이 짱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엄청 성격이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능력도 좋아서 한 25살에 무과에 급제하고 1년 뒤에 벌어진 이시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병조 판서가 되었고, 그 1년 뒤인 1468년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인 27살의 영의정에 오른 인물입니다. 엄청난 엘리트예요.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는데 능력도 진짜 좋아. 물론 이 이후에 이시의 난을 함께 진압한 남이가 영모로 제거되는 걸 보고 구성군 역시 부친상 이후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덕중은 이 이준을 보고 궁궐에서 딱 한 번 보고 반해가지고 이제 막 연설을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 내가 지금 후궁에서 강등이 됐는데 아주 그냥 대바늘로 내 허벅지를 찌르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 난 지금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 한 번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연설을 막 쓴 거야. 내 밤이 너무 길다. 근데 이거를 심지어 몰래 가서 이렇게 쓱 전하고 온 것도 아니야. 무슨 정신이었는지 환관을 불러요. 얘, 너 이리 와봐라. 라인이 부르지 않느냐. 이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환관을 시켜가지고 연애 편지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환관 1위였던 최호는 덕중한테 붙잡혀가지고 구성군에게 연애 편지를 그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받은 구성군은 이게 저작거리 아녀자도 아니고 삼촌의 여인인, 심지어 조카를 죽인, 나도 조카인데 조카를 죽인 삼촌의 여인이 나한테 러브레터를 쓴 거잖아요. 이게 거의 암살 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명대군한테 알리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큰일이 났어요. 이거 들고 바로 궁궐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명대군이 빠르게 편지를 들고 세조한테 또 그대로 일러 바칩니다. 이 나인이 지금 대바늘로 허벅지를 찌른단다. 우리 아들한테 러브레터를 보낸다. 알아서 좀 처리를 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된 세조가 빡이 쳐요. 당연하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관심을 안 줬으면 저렇게 애정에 목말라가지고 남자한테 저러나 싶은 마음에 나름 조금 봐준 거야. 그래서 나인에서 또 강등이 돼가지고 궁궐에서 잡리를 거두는 방자 신분으로 이제 또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덕중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나인이든 뭐 후궁이든 방자든 내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들이대는 게 먼저인 거죠.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편지를 또 씁니다. 내가 저번에 편지를 보냈는데 받지 못하였느냐. 내가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 전에 쓴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내 밤이 너무 길다. 대바늘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지나가던 환관인 김중우를 불러다가 편지를 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덕중이는 진짜 사랑꾼이에요. 근데 한 번 이렇게 무시했는데 또 연애 편지를 받은 구성군이 이제 또 한 번 받으니까 이제는 냅다 그냥 세조한테 그냥 달려갑니다. 이 삼촌 또 편지가 왔는데 저는 절대 이분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저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딱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조도 더 이상은 넘어가 줄 수 없었던지라 일단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풀이한 대상이 누구냐? 연애 편지를 전해준 환관 둘을 잡아다가 궁궐 밖에서 그냥 매질을 해서 차명에 처해버립니다. 환관 주제에 감히 후궁과 대화를 한 것도 모자라서 왕의 여인이 보내는 연애 편지를 다른 남자한테 물어주면서 짹짹이 역할까지 했으니까 죽어도 할 말은 없죠. 다만 환관들 입장에서는 그게 연애 편지가 아니라 그냥 안부 편지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진짜면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어쩌겠어요. 눈치가 전부인 궁궐에서 눈치가 당연히 빨랐으면 그 편지 들고 냅다 세조한테 달려갔겠지만 눈치가 없었으니까 뭐 별 수 없죠. 그쵸? 죽어야죠. 자, 그리고 편지를 받고 세조한테 일러바친 이 죄 없는 구성군은 조정에서 이준도 함께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득바득 세조가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세조가 구성군의 잘못은 아니다. 이건 다 덕중의 잘못이다. 라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본인의 입으로 밝히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세조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덕중은 주상의 잠젖때 후궁에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고 즉위한 뒤에 봉하여 소용으로 삼았으나 자식이 죽었다. 승지 등이 합사하여 나인과 이준의 죄를 청하고 의정부, 육조에서도 또한 와서 아뢰었다. 환시가 이미 처형되었으나 서신을 통한 것이 어찌 오늘에 시작하였겠습니까? 그 유래가 오래일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은 반드시 여러 번 서로 통하였을 것이니 청컨대 나인과 준을 국문하여 죄를 청하소서.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나인은 내가 이미 법에 처하였고 구성군의 일은 단연코 의심이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아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나인 덕중이 일찍이 환관 송중을 사랑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아울러 그 죄를 다스렸는데 다시 생각건대 죄는 나인에게 있고 송중은 상관이 없었으므로 송중으로 하여금 직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뒤에 또 덕중이 편지를 써서 환관 최후로 하여금 구성군 이준에게 전하게 했다. 이준이 아비 임영대군 이구와 더불어 곧 내게 갖추어 아뢰었다. 내가 폭로하려 하지 않아서 곧 내치어 방자의 역에 이바지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 다시 지금 편지를 써서 환관 김중호를 시켜 이준에게 전하였다. 이준이 이구와 더불어 또 즉시 갖추어 아뢰었으므로 내가 친히 물었으니 하나하나 승복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로 환관 둘만 참형을 당하고 구성군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참 삼촌 제가 송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세조가 구성군을 위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서 이렇게 같이 춤을 췄대요. 그리고 이 왕을 두고 다른 남자들에게 한눈을 팔다가 3번이나 걸렸던 덕중은 그래도 세조가 끝까지 처형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덕중을 본 지가 오래니까 그냥 처벌하기는 원하지 않는다, 너그럽게 넘어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신하들이 반발을 한 거야.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조가 자신을 찾아주지 않자 다른 남자에게로 눈을 돌렸던 놀라운 여인 박덕중은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았던 덕중 이외에도 세조에게 또 다른 여자 에피소드가 존재하니 바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세조의 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세조가 10살까지 밖에서 살다가 겨우 궁궐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2년 뒤에 결혼을 하게 돼서 사조로 나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조가 12살에 결혼한 사람이 바로 파평 윤씨입니다. 근데 이 파평 윤씨가 낳은 자녀 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녀가 낳은 자녀의 최초의 기록은 시어머니 소헌왕후 심씨의 기록입니다. 그곳에 수양은 중추원사 윤번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숭이니 도원군을 봉하고 딸들은 모두 어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 이숭이라는 아들 1명과 딸 2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소헌왕후가 죽은 때는 1446년 4월이니까 둘째 아들인 예종이 태어나기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종이 태어난 뒤에 세조의 기록에는 세조와 윤씨 사이에서는 아들 2과 딸 2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세조의 행장이에요. 거기에는 태비 윤씨는 파평의 세가인 증좌이정 윤번의 딸인데 성상의 배필이 되시어 덕을 길러 2남 1녀를 탄생하였으니 마지는 의경세자이며 다음은 우리 전하이시며 딸은 의숙공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남 1녀라고 합니다. 소헌왕후의 기록에 있는 아들이 그 이숭 의경세자이고 그 다음이 예종이고 딸이 의숙공주에서 끝나버립니다. 왜 갑자기 정의왕후 윤씨가 낳은 딸이 의숙공주 1명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 이 미스터리의 단서는 조선시대의 야담집인 금계필담에 있습니다. 이 책은 1873년에 서유영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인데 금계필담 속에 원수 사이에 꽃핀 사랑이라는 이야기에 세조의 사라진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세조에게는 공주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품성이 어질고 덕이 많았다. 공주는 일찍이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 절제 김종서가 사육신, 충신들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다 순절하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식사도 잘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뜻밖의 비참한 변을 당했을 때는 울면서 옳지 못한 처사라고 끊임없이 말했다. 이에 세조는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했다. 그러자 정의왕후 윤씨는 비밀리에 유모를 불러 패물을 넉넉히 주고는 말했다. 이걸 가지고 공주와 함께 멀리 몸을 피해주게. 주상한테는 내가 요절했다고 전할 테니. 유모는 곧 남몰래 공주를 데리고 보은군까지 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세조가 단종을 내쫓고 사육신을 죽이는 등 매우 비인간적인 행동을 자행하자 세조의 딸 하나가 세조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고 이를 참지 못한 세조가 딸을 죽이려 했는데 어머니였던 윤씨가 유모를 불러서 딸을 맡겨 피신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세조실록도 아니고 야사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딸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세조와 딸이 강하게 부딪힌 처음 시점은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입니다. 자, 그러면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건 1455년이에요. 그런데 서유영은 그 뒤에 절제 김종서가 사육신, 충신들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다가 라고 쓰여 있는데 김종서가 죽은 건 1453년입니다. 자, 개요정난 시작하자마자 철퇴 맞았죠? 그 다음에 다음날 찾아내가지고 싹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육신 사건이 벌어진 건 1456년인데 김종서가 어떻게 단종이 내려간 줄 알고 복위운동까지 계획을 했을까요? 완전히 틀린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비참한 변을 당했을 때는 울면서 옳지 못한 처사라고 끊임없이 말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덕왕후는 1441년 세자빈 때 단종 낳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변을 당한 것도 없고 세조랑 딸이 뭔가 갈등을 빚을 만한 사건도 전혀 없습니다. 자, 또한 금계필담에는 사육신 사건도 언급이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1456년에는 세조와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딸이 세조 옆에 없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의왕후의 어머니 이씨의 생일날 의숙공주는 참석했는데 다른 딸의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의숙공주랑 같이 세조가 돼가지고 공주로 책봉이 딱 됐다. 그러면 같이 참석을 했을 텐데 그 기록에도 없고 만약에 나이가 어려서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당시 6살밖에 되지 않았던 예종, 그러니까 해양대군도 참석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조의 딸이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건 참석할 수 없는 처지였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즉 정의왕후의 어머니 이씨의 생일 전부터 집을 나가 은신했거나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데 만약에 죽었어도 세조의 기록에 공주가 어린 나이에 요절했다라는 기록이라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공주인데 근데 그런 기록도 없는 것으로 보아 죽지는 않았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딱 하나. 죽지 않고 사라져서 참석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주인데 어떻게 기록이 한 줄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이었다면 그 전에 은신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대군이었잖아요. 대군의 딸까지 하나하나 몇 살에 요절했고 막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막 갈등을 빚어서 집을 나갔다 이런 것까지 기록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세조의 딸이 집을 나간 시기는 세조가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한 1455년 직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을 나간 딸은 몇 살쯤 됐을까요? 자, 세조의 딸이 2명이에요. 그럼 한 명이 세조랑 갈등을 일으켜서 은신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의숙공주죠.
의숙공주는 확실히 기록이 있어요. 144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455년에는 당시 15살이고 이미 정인지의 아들 정현조랑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자 한 달 뒤인 7월에 공주로 책봉이 됐습니다. 만약 집 나간 딸이 의숙공주의 동생이라면 14살 혹은 그보다 더 어렸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세조한테 대들다가 집을 나가기에는 너무 어리죠. 그렇다면 사라진 딸은 의숙공주보다 언니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서는 소헌왕후의 기록이에요. 소헌왕후의 기록은 아들은 의경세자이고 딸 둘은 어리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38년생인 의경세자보다는 어리고 동생인 1441년생 의숙공주보다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439년 혹은 1440년생이라는 이야기인데 기껏해야 16, 17살에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대에 고등학생이면 집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조선시대면은 17살에 이미 결혼을 했었을 나이죠. 동생인 의숙공주가 결혼을 한 상태니까 언니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한 딸이 친정아버지랑 싸워서 집을 나갔다는 조금 말이 안 됩니다. 결혼한 딸이 아버지랑 싸웠을 순 있어요. 근데 했어도 출가를 했지 유모랑 같이 집을 나가서 은신했다라는 건 납득하기가 힘이 듭니다. 남편이랑 같이 은신을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자,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죠. 그녀는 일찍 시집을 갔으나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다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는 많이 흔하진 않아도 아예 없는 경우는 아니니까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세조의 큰딸은 시집을 갔으나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친정에서 지내던 도중 아버지가 사촌오빠를 내쫓고 왕위를 찬탈하자 이에 분개하여 아버지를 비판했고 세조는 그 딸을 죽이려고 했으나 정의왕후가 딸을 빼돌려서 은신시키고 세조한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의 이후 행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금기필담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유모와 세조의 큰딸은 보은군에 이르러서 지쳐서 산속 길가에 널브러져 있다가 한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남자와 눈이 뿅 하고 맞아서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그 남자가 아주 놀랍게도 산속으로 숨어든 김종서의 손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조는 분명 김종서를 죽인 다음에 그의 자식들, 그러니까 16 이상 된 자식이거나 직계 가족이면 모두 죽이고 그보다 어리면 노비로 만들어서 공신집에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 김종서의 손자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도주해서 산속에 숨어 살다가 기이하게도 세조의 딸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인연이죠. 이에 대해서 금계필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상태예요. 서로 이제 눈이 맞았는데 이제 공주인 거 모르고 김종서 손자인 거 모르는 상태예요. 일단 그냥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상태야. 그렇게 1년 정도 사는 동안 사내는 공주와 사랑하게 되어 혼인까지 했다. 그제야 비로소 사내는 공주가 피난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공주는 울면서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유모가 대신 그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얘기를 모두 듣자 사내도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절제 김종서의 손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화를 당하던 날 혼자 그 화를 피해 여기까지 도망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어렸을 때인데 어찌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소?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정이 더 깊어졌다. 라브라브. 거의 조선시대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애틋한 사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기필담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둘이 이렇게 눈 맞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말년의 세조가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말년의 세조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 꿈속에 그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가 나타나가지고 에라이 이놈 이러면서 침을 퇴 하고 뱉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부병이 막 도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피부병이 막 도지니까 이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불공을 들였고 그 과정 속에서 속리산에 법주사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곳을 가던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길가에서 놀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저 어린애가 뭔가 좀 자기랑 닮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세조랑 좀 닮았어. 두 눈 뜨고 봐도 세조랑 닮았고 한쪽 눈 뜨고 봐도 세조랑 너무 닮은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세조가 수레를 세우고 아이한테 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러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세조가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물은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던 애가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는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애가 아주 똘똘해요. 그냥 흑흑흑 이것만 듣고 어떤 아줌마가 우는지 정확하게 맞췄어. 자기 어머니가 우는지 옆집 뺑덕 어머니 우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아주 귀가 밝아요. 애가 똘똘해. 자, 이래서 놀란 세조가 너희 어머니가 누군데 이렇게 슬피 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책망하다가 어머니의 분부로 유모와 함께 몸을 피했고 이곳에 산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조는 공주의 손을 탁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 딸이 요절한 줄만 알았다. 살아있는 줄 몰랐다. 살아있었으면 내가 너를 불러서 공주의 책봉을 했을 것인데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네 애냐? 그러면 이 애 아버지는 어디 있냐?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제서야 이 애의 아버지가 김종서의 손자고 피난을 왔다가 우연히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근데 내가 아버지가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김종서의 손자인 이 남편이 놀래가지고 몸을 피해서 지금 집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그 김종서의 손자한테 무슨 죄가 있겠냐. 우리 함께 이 애랑 같이 대궐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감격의 부녀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딸과 사위는 궁궐로 들어가서 공주의 신분을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지만 세조의 이야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죠. 세조가 승지를 보내서 공주의 가족을 바로 데려오게 했으나 이미 공주와 남편은 자식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공주의 지위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가족이 그냥 좀 단란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후 이 세조가 열심히 공주를 찾았으나 영영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서유영이 박승휘라는 사람한테 전해 들었고 이거를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조정에 딱 올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이런 내용을 들었다. 이거 지금이라도 적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고종 때예요. 고종 때에 승지한 사람이 그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을 만한 근거가 빈약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찝어낸 이 거짓된 진실들 있잖아요. 이 단종 때 이야기도 그렇고 큰딸이 지금 이 시기가 안 맞잖아. 하나도 뭐 단종이 뭐 내려간 다음에 무슨 김종서가 복위운동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맞고 뭐 그 사실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유영의 이야기는 왕실에 전달되지 못하고 금계필담이라는 야사집에만 실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조의 두 여인 후궁 박덕중과 사라진 딸 미스테리 이야기는 여기까지.